자, 이번에는 지사학, 지구의 역사를 측정하는 학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여러 가지 법칙, 법칙이라 하긴 좀 그렇습니다. 도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상대 연대와 절대 연대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적용해 보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나 다는 세 암석에서 각각 관찰한 건열, 연은 전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을 봤을 때 가는 전리, 주상전리죠. 그리고 나는 연흔, 그리고 다는 건열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는 판상전리이다. 주상전리지요. 2번, 가는 심성함에서 잘 나타난다. 현무암, 그러니까 화산암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 3번, 나는 횡압력을 받아 형성된다. 연은은 바닷가 또는 연안 환경에서 그 파도나 유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횡압력과는 관계가 뭡니다. 자, 만약 횡압력과 관계 있는 지질 구조를 묻는다면 이것은 습곡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잘 형성된다. 건열은 육지 환경에서 생성이 됩니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형성되는 그 퇴적 구조는 바로 점이층리가 있습니다. 5번, 나와 다로부터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와 다는 퇴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질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습곡과 단층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에서는 향사 구조가 나타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습곡 축으로 갈수록 점점 새로운 지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향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나에서 상반은 단측면을 따라 위로 이동하였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단측면이 있고 이렇게 그어주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상반이죠. 그리고 상반은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습니다. 역단층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가와 나는 모두 횡압력을 받아 형성되었다. 습곡과 역단층 모두 횡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지질 구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림 가와 나는 부정압이 발견되는 두 지역의 지층 단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경사 부정압이 나타난다. 부정압면 사이의 경사가 다르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니은, 나의 기억 지층에서 기저여감이 나타난다. 기저여감은 역전이 없었을 때 부정압면의 위쪽,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자, 디귿, 두 지역은 모두 과거에 융기와 침강이 있었다. 부정압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융기와 침강이 있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림 가는 화성암의 생성 위치를, 나는 북한산 인수봉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주상전리는 B보다 A에서 잘 형성된다. 주상전리는 용암이 급격히 냉각돼서 만들어진 크랙, 그 흔적이죠. 파쇄된 흔적입니다. 그래서 빨리 냉각될 수 있는 A 지역에서 잘 형성이 됩니다. 니은, 나의 암석은 A에서 생성되었다. 자, 나는 북한산 인수봉 화강암 지형입니다. 그래서 A보다는 B에서 생성이 되었지요. 자, 디귿,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B보다 A에서 빠르다. 화산암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냉각이 되어 주상전리를 만들 수가 있지요. 답은 3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관이범과 포획암이 존재하는 암석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나에 있는 관이범과 포획암의 나이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관이범인 A와 포획암인 D의 나이가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B와 C의 나이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나이를 비교하면 B가 C보다 많다라는 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B는 A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C는 D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따라서 B는 C보다 나이가 많지요. 자, 기억, A는 B를 관입하였다. 맞습니다. 니은, 포획암은 D이다. 맞습니다. 디귿, 암석의 나이는 C가 가장 적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5번. 그림 가나다는 주상전리, 습곡, 사층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을 봤더니 가는 사층리, 자, 그리고 나는 습곡,
그리고 다는 주상절리입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주로 퇴적암에 나타나는 구조이다. 퇴적 구조이지요. 자, 니은. 나는 횡압력을 받아 형성된다. 습곡 횡압력을 받습니다. 자, 디귿. 다는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이 지표로 융기할 때 형성된다. 자, 그러한 구조를 가리켜 우리는 판상전리라고 합니다. 주상전리는 용암이 급격히 냉각되어 만들어진 지질 구조입니다. 답은 3번. 다음은 어느 지역을 지질 조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자, 관찰한 내용을 봤더니 현무암에서 다각형 기둥 모양의 지질 구조 A, 바로 주상절리이죠. 그리고 상반이 하반에 대해 단측면을 따라 위로 이동하여 C1층이 끊어진 지질 구조 B. C1층을 봤더니 얘는 역단층입니다. 횡압력을 받았겠네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융기로 인한 압력 감소에 의해 생성되었다. 판상전리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맞지 않습니다. 니은. B는 횡압력에 의해 생성되었다. 역단층은 횡압력이 그 원인이지요. 자, 디귿.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자, 그림을 봤을 때 현무암 주상절리가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변성 영역이 있죠. 변성 영역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현무암이 관입 또는 분출이 돼서 이 안에 있던 C를 포함한 지층이 변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무암은 나중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지사학, 지구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이죠. 자, 이것의 힌트는 암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서학이 있습니다. 암석의 기원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지사학과 층서학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부정압의 법칙입니다. 부정압이라는 것은 두 지층 사이에 큰 시간적 간격이 있는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퇴적, 융기, 침식, 침강, 퇴적의 기본 순서를 갖습니다. 그래서 부정압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 지층 간에 큰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관입의 법칙입니다. 관입의 법칙은 관입한 암석이 새로운 암석이다. 그 나이가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자, 이것은 주변에 포획감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그리고 관입암 주변에 변성작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처럼 암석의 위아래 모두 변성대가 있는 경우 여기에선 두 지층 1번, 2번 지층이 쌓인 후에 3번 관입암이 들어온 상태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과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는 아래쪽의 석회암층만 변성이 일어났죠. 이는 여기가 쌓이고 분출이 일어난 후에 침식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암석이 쌓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관입인지 포획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수평 퇴적의 법칙입니다. 법칙이라 하긴 좀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퇴적물이 중력의 수직 방향으로 쌓이고 있다라는 지층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가라앉게 되면 입자의 성질이나 크기가 다른 경계가 나타나죠. 바로 이를 층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층리면은 중력의 수직한 방향, 수평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만약 어떤 퇴적층이 보였는데 여기에서 층리가 경사져 있다면 바로 그 중간에 지각 변동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지층이 오래된 지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동물군 천이의 법칙입니다. 동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를 합니다. 그리고 진화하는 형태는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오래된 층과 새로운 층이 있다면 그리고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이 된다면 이 화석이 좀 더 진화된 형태가 나타나는 층이 새로운 층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지층과 암석에 기록된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을 지사학이라고 합니다. 지사학의 5가지 법칙을 가지고 지층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정압 면 사이 두 지층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다는 사실을 부정압의 법칙, 관입당한 암석이나 포획된 암석이 더 오래되었다라는 사실을 관입의 법칙, 퇴적물이 쌓일 때 중력과 수직 방향으로 퇴적된다는 사실인 수평 퇴적의 법칙, 지층의 역전이 없을 때 먼저 쌓인 지층이 아래쪽,
나중에 쌓인 지층이 위쪽에 있다는 사실을 지층 누중의 법칙, 최근의 지층이 더욱 진화된 생물의 화석을 포함한다는 동물군 천이의 법칙, 이렇게 5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사학의 법칙을 통해서 멀리 있는 여러 지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오래되었고 어느 것이 최근에 쌓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크게 2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암석,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화석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대비, 비교를 할 수가 있지요. 가까운 지층들은 암석의 종류나 생성 순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쉽게 비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먼 지역에서는 이렇게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상에 의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암석은 한꺼번에 생성이 되고 먼 지역까지 퍼질 수 있는 암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회암이라든지 석회암이라든지 석탄층 등이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 1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나올 때는 응회암층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 암석들 사이에서, 여러 단면도 사이에서 그 기준이 되는 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을 건층, 열쇠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A, B, C 지층에 모두 응회암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화산활동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응회암층을 건층으로 삼고 이것을 기준으로 A, B, C 지층의 단면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더욱더 멀리 떨어진 지층에서는 응회암이 퍼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상만으로는 대비하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같이 나오는 화석을 통해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화석에 의한 대비라고 합니다. 이때의 화석은 표준 화석이 사용이 됩니다. 표준 화석은 넓은 지역에 서식하였고 그 생물 연대가 굉장히 짧은 화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당시 화석들을 보고 각 지역들의 지층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삼엽충, 암모나이트, 방추충 이런 화석들이 바로 표준 화석이라 할 수 있죠. 자, 여기 그림에서 D, E, F 지층이 있는데요. 모두 다 삼엽충 화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는 암상이 다르더라도 같은 시기에 퇴적된 지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완종류도 이렇게 같이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암모나이트 화석 이렇게 이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층에는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부정합이 있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개화석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시대의 화석이 D 지층에서 발견이 되네요. 자, 이처럼 화석을 통해서 각 지층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암상에 의해서 그리고 화석에 의해서 어느 암석이 먼저 만들어졌고 나중에 만들어졌는지를 비교하는 것을 상대 연령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순서를 가리켜 상대 연령을 비교한다 라고 얘기하죠. 자, 실제로 간단하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층 누중의 법칙에 따라 I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H, G, E, D가 이렇게 퇴적이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암맥 F가 관입 또는 분출을 했겠죠? 자, 이게 나중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면 바로 변성작용 일어난 부분이 D 지층부터 I 지층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부정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융기, 침식, 침강작용을 거쳤겠죠. 그러면서 C 지층에 쌓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합 면의 타입은 뭘까요? 평행, 경사, 난정합 중에 어떤 것이 될까요? 바로 난정합이 됩니다. 왜냐? 결정질 암맥 F와 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난정합입니다. 그리고 나서 B, A 지층이 쌓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화성암 C가 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식작용을 받아 기저혈감이 형성되고 A가 쌓였지요. 그럼 A와 C 사이는 부정합, 난정합 사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가 쌓이고 F가 쌓인 후에 지층 E가
관입을 했습니다. 자, 관입했던 변성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여기 단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단층을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것이 상반,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하반입니다. 그러면 상반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얘는 정단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부정합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층, 지가 퇴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림에서 보면 부정한 면이 2번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융기의 수는 몇 번일까요? 플러스 1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최소 3회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지층 A가 쌓인 후에 횡압력에 의한 습곡 작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B가 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합이 있고 D, 석회암층인 것 같네요. 이게 쌓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관입 압맥 C가 이렇게 관입을 한 상황이 되겠네요. 자, 상대 연령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사학 법칙을 통해 지질학적 사건의 순서를 비교하여 암석의 생성 시기를 판단하는 방식을 상대 연령 측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상대 연령은 지층의 대비를 통해 이루어지며 크게 암상에 의한 대비 그리고 화석에 의한 대비로 구분됩니다. 암상에 의한 대비는 기준이 되는 층인 건층을 활용하며 넓은 지역에 동시에 생성되는 응해암층이나 석탄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화석에 의한 대비는 진화 속도가 빠르며 넓은 지층에 한시적으로 서식했던 생물의 화석인 표준 화석을 이용합니다. 암상과 화석에 의한 대비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지층 대비와 부정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서 만약에 20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친구가 15점을 맞았다면 나는 상대적으로 시험을 잘 본 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에 만점이 100점이었다면 거기서 20점을 맞았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지층이나 암석이 먼저 생긴 놈 그리고 나중에 생긴 놈을 비교하는 것을 상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암석이 몇 억 년의 나이를 가졌는지 이것을 밝히는 과정을 절대 연령이라고 하지요. 이번 챕터에서는 절대 연령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데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동위원소라는 단어와 방사성이라는 말을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해보아야 되는데요. 동위원소라는 것은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른 원소를 의미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수소가 있죠? 수소는 질량이 1인 것, 2인 것, 3인 것이 있습니다. 질량이 1인 것은 원자에게 양성자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량 3인 것은 원자에게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2개가 있는 수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얘기하지요. 자, 근데 동위원소 중에 중성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중성자는 양성자로 붕괴하게 되는데요. 안정한 상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방사성 에너지를 방출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붕괴하면서 방사성 에너지를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가리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라늄이 있죠.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라늄, 양성자보다 중성자의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 연령만으로는 지층이 생성된 순서만 알 수 있지 정확한 시대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적층 또는 관입한 암석 내 방사성 원소의 붕괴를 통해 지층의 나이를 구하는데 이를 절대 연령 측정 방식이라 합니다. 방사성 원소는 양성자 수가 같아 원자 번호가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 원자량이 다른 원소인 동위원소를 이용합니다. 동위원소는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나 그 물리적 성질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산소의 동위 원소인 O18로 구성된 물은 O16으로 구성된 물보다 무거워 같은 온도에서도 쉽게 증발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O18은 그렇습니다. 수소 2개와 결합하여 물이 만들어질 수 있죠.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에너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쉽게 증발되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양성자보다 중성자의 개수가 많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보다 크다고 했었죠.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중성자는 양성자로 붕괴하며 방사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그것을 방사성 붕괴라고 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 있던 방사성 동위원소가 점점 새로운 원소로 변해가게 됩니다. 기존의 원소를 모원소, 엄마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원소를 자원소, 아들이라고 하며 보통의 화성암은 모원소와 자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암은 만들어질 때 특정한 원소끼리 모여서 결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사성 원소만을 모아서 하나의 결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즉 100% 모원소인 상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암석의 시계가 0이 되었다라고 비유합니다. 자,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는 지르콘이라고 하는 광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이 모원소 100%, 자원소 0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관측이 되었을 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측정해 보면 이 화성암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여러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있습니다. 우라늄 238, 우라늄 235, 칼륨, 루비디움, 그리고 탄소 등이 있죠. 각각의 반감기는 다르기 때문에 각 원소별로 고유한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암에서 최초 시작할 때 모원소의 비율이 100%라는 점, 이 점도 나이를 측정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광물 내의 모원소의 비율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원소의 비율은 증가하죠. 즉 시계가 0일 때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은 100대 0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100은 줄어들고 0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이 같아지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50대 50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를 모원소가 절반이 되었다라고 해서 반감기라고 부릅니다. 아까 봤듯이 각 원소별로 반감기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파란색이 모원소의 비율, 빨간색이 자원소의 비율입니다. 모원소는 점점 줄어들고 자원소는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되는 시기, 50%가 되는 시기를 반감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모원소의 비율이 50%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반감기가 두 번 지나면 모원소의 비율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반의 반이 되겠죠? 즉 4분의 1, 25%가 됩니다. 자, 만약 반감기가 3번 지나게 되면 모원소의 비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의 반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자원소의 양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반감기가 한 번 지났을 때 50%, 두 번 지났을 때 75%, 세 번 지났을 때 87.5%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원소 대 자원소 비율을 따지면 반감기가 한 번 지났을 때는 1대 1, 두 번 지났을 땐 1대 3, 세 번 지나게 되면 1대 7이 됩니다. 2, 4, 8로 여러분들이 익숙한 숫자로 가지 않는다는 점, 자, 문제 풀 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모원소만 남아있죠? 그래서 처음에 100%, 반감기가 한 번 지났을 때 모 대 자의 비는 1대 1, 두 번 지났을 땐 1대 3, 세 번 지났을 때 1대 7, 이렇게 숫자와 비율, 그 과정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반감기가 두 번 지나면
모온소는 처음에 4분의 1이 된다는 점 이제는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원소는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모온소와 자원소의 비는 1대 3이다. 자,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반감기가 2번 지났을 때 모온소 대 자원소의 비는 1대 4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대 4라는 것,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느껴진 비율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맞다고 골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오른쪽 그림처럼 반감기가 다른 원소 두 가지를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몇 퍼센트, 이것이 몇 퍼센트 남았을 때 이 암석의 나이가 몇 억 년이냐 라는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한번 문제에 적용을 해봤을 때 그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식은 반감기에 대한 일반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온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알고 원소의 반감기를 알 수 있다면 이 암석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함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로그로 변환하는 방법, 이것도 여러분들이 탐구해보면 꽤 괜찮은 주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모온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C 지층에선 1대 7, E 지층에선 1대 3이고 이 원소의 반감기는 5천만 년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C와 E의 나이를 구할 수가 있죠. C는 반감기가 3번 지난 암석입니다. 그래서 얘의 나이는 1.5억 년이 됩니다. 그리고 E는 반감기가 2번 지난 암석입니다. 그래서 얘의 나이는 1억 년이 되지요. 그러면 C 부정합이 있고 A, D, F가 쌓인 후에 E가 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퇴적층의 나이는 1.5억 년에서 1억 년 사이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층 G는 나이가 1억 년보다 작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화성암의 반감기를 통해서 쌓여있는 퇴적층의 대략적인 나이,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절대 연령 파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쌓인 순서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뭐 1번, 2번, 3번, 4번이 쌓인 후 습곡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입암 암맥 A가 관입을 했습니다. 그 후에 부정합이 만들어지고 다시 5, 6, 7, 8, 9가 쌓인 후에 암맥 B가 관입을 하고 부정합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10, 11, 12, 13이 이렇게 퇴적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맥 A는 모온소가 25%, 암맥 B는 모온소가 50%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이 원소의 반감기가 2억 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암맥 A의 나이는 4억 년, 암맥 B의 나이는 2억 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층 1, 2, 3, 4의 나이는 4억 년보다 많고 5, 6, 7, 8, 9의 나이는 4억 년과 2억 년 사이, 그리고 10부터 13까지는 2억 년보다 나이가 어린 지층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중성자 수가 많아 원자 핵이 불안정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며 방사선을 방출하고 안정한 원자 핵으로 변합니다. 이때 붕괴하는 방사성 원소를 모원소, 생성되는 안정한 원소를 자원소라고 합니다. 마그마가 굳어지며 순수한 모온소의 결정이 만들어지므로 생성 당시 화성암 내 모온소의 양은 100%를 가정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소의 비율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모온소의 양이 처음 양의 절반, 그러니까 모온소와 자원소의 양이 같아지게 되는 시기,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감기까지 해서 모온소는 처음에 절반이 남습니다. 그러면 반감기가 2번 지나게 되면 모온소의 양은 처음에 4분의 1, 25%가 되지요. 그러면 생성되는 자원소의 양은 전체의 75%가 됩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2번 지나면 방사성 원소의 양은 처음에 4분의 1, 이때 모온소 대 자원소의 비는 1대 3이라는 점, 이 점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표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듯이 각 원소마다 반감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반감기라는 것은 원소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방사성 원소의 붕괴 속도, 아까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말하죠. 이것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구의 역사,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